보시죠. 자주 지적하는 사례들. 논제 하나에요, 주장을 2개 이상 섞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논증할 타겟이 불분명해지면서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2가지 이상의 주장을 할 거면 아예 챕터를 나누든지 해서 따로따로 주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연원으로 보통 and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따로따로 논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 논제에 2가지 이상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따로 나누세요, 논제를. 자, 2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문장과 내 주장을 선언하는 문장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이런 주장을 내가 한다고 합시다. 이때 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결혼하지 않는 남자, 아는 남자 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총각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뜻을 가진 그냥 용어, 그렇게 내가 정의하기로 하는 거라면, 그냥 데피니션을 그렇게 내리는 거라면 이게 증명할 가치가 없겠죠. 그냥 내가 총각이라는 소리가 나는, 근데 그렇게 글자로 표기하는 것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 것을 표현하기로 하는 거니까, 지칭하기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한다는 건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내가 만난 총각들 다 봤더니 전부 결혼하지 않았더라. 따라서 총각은 전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사실 여기서의 증명은 우연히도 총각이 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였기 때문에 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2글자짜리 총각이라는 글자에다가 정의를 그렇게 하기로 한 것뿐이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개념정의 문장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보통 분석적으로 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제를 설정할 때 개념 정의하는 문장, 이 문장이 내가 이렇게 정의한 게 참 맞다 라고 할 때 이게 정말 데피니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어떤 주장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2번째,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칭, 특징, 영어로 따지면 some, every, all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안 하고 문장을 써서 증명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종류의 증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죽는다라는 문장 속에는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딱 찍어서 말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의미로 썼다는 걸 잠시 망각하고 대부분 사람이 죽더라는 것만 증명을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논증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명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이 다 죽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논증이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증명을 안 하고 대부분 죽는다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사례니까 실수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적인 이슈를 다루거나 인문학적인 이슈를 다룰 때 전칭인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만 증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증명 부담을 주는지 그것을 정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칭이냐 특칭이냐거든요. some이냐 every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장하는 논제가 얼마나 센 건지 그런 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뭐라면 뭐뭐이다 이렇게 조건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아까 전칭 특칭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만 하는데 충분한 조건 정도만 증명을 해놓고 난 증명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쓸 때도 이게 내가 충분 조건이 맞는지 필요 조건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제는 그냥 단언을 해야 되는데 되게 조건문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조건문이어야 되는데 단언이어야 할 거에 조건문을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근데 논증한 거 전반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문이 붙어버리면 정말 의미 없는 진술이고, 단언적으로 진술해야만 유의미한 경우에 괜히 뭐 이러이러하다면 이라는 문장을 논제에 같이 섞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논제에 포함된 개념 중에 일부가 너무 모호한 상태여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은 중요하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것을 증명할 때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만 들면 되겠죠. 근데 잘 보고 있으면 생명, 태아의 생명 같은 경우에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증명을 하는데, 그냥 중요한 것 사실만 증명해주는 논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소중한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논제를 설정할 때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논증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논제가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논제로 설정을 하고 그 논제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증거를 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하실 때 보면 보통 모호하거나 ambiguous하다고 하는 애매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도덕적으로 그렇게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법적인 그냥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생각을 해보면 법에 어떤 나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의미랑은 많이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아무 때나 좀 잘 안 맞는 데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이 권리를 가진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요. A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산권이 있어.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나라가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반드시 하는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공권력을 발동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로 나아가는,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엄밀하게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권리를 갖고 저 사람도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는 빠져주고 스스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정당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발견할 만한 인식 능력이 국가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걸 다 주장을 했어도 국가는 그걸 보장하려고 개입하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뭘 증명하는지 항상 명확히 권리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서 이런 종류의 개입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사실 구별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어부 있죠. 프레디케이트, 술부의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 주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주어부, 서브젝트 부분에 이미 부당함을 평가하는 개념이 수식을 해버리는 경우는 사실 이것도 순환 논증 또는 분석적으로 참인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부당함이 있는 이러이러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증이 사실상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논증이 사실 방향을 잃은 경우가 많고, 정말로 뭐가 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작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논증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흐르죠. 논제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적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국가가 도덕 문제에 전부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덕적 그름을 열심히 증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논제를 사실 처벌해야 한다라고 잡아놨는데 증명은 전부 도덕적 그름에 대한 증명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형태로 논제를 다시 제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논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게 되면 논증이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논제를 계속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제서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논제에 관한 것이었고요. 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하고 있는 게 뭐죠? 논증문의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성 요소, 핵심 요소인 논제를 살펴봤고, 바로 그 두 번째 구성 요소 논증 뭘까요? 그 정의만 또는 간략한 소개만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논증이란 바로 주장, 즉 논제로 표현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논리나 증거들의 덩어리,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논증은 어떤 걸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바로 어떤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 추론은 정보, 사실, 데이터와는 달리 이 사실과 저 사실이 참이라면 이 사실도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역적인 논증,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아마 논리적 추론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